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슈입니다. 어제 S&P 500은 자그마치 1.45%나 하락하면서 결국 S&P 500은 다시 이렇게 베어마켓 영역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사실 1월달에 보여준 이러한 어이없는 상승은 가짜이며 이때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영상을 제가 2주 여행을 하면서도 거의 단 한 개의 영상도 빠짐없이 약세장임을 객관적인 선행지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고, 이제 주가가 3,900 아래인 3,860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맨날 제가 큰일 났다라던가 무섭다라는 썸네일을 올렸다고 해서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큰일 났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섭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것이고요. 유튜버인지라 과장을 하지 않으면 망해버리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규칙에 따라 만들 수밖에 없지만, 내용만큼은 썸네일이 가리키는 내용과 일치하며 정말 큰일 났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한 것이죠. 물론 그 큰일 났다는 의미가 바로 그 다음날이 아니라 10일이든 20일이든 조만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머지않아 S&P 500은 3,900 아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값비싼 유료 툴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지금의 장이 비싼지 저렴한지, 그리고 그 외 시장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틈틈이 보는 이유가 저 스스로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인데,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에 돈을 투입시켜서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들 처음에 투자할 때는 여기 투자해서 분할 매수, 저기 투자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5년 동안 하지 뭐 하고 하는데, 고평가인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다가 어제나 그저께처럼 주가가 과하게 하락하면은 5년 장투하겠다는 생각은 웬만해서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세게 들어갔다면은 공포부터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도 최소 2010년 이후로는 제일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리버설 형태를 완성시켰고 실제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옵션 시장의 현황을 봤을 때 그냥 주가가 무작정 하락해서 내려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S&P 500을 대상으로 잡힌 옵션 지표로 제가 매일 멤버십 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는 정보인데요. 여기는 유튜브이니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풋월이 이렇게 3,900에 잡혀있고 아래로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끔 허가를 해주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3,900 아래인 3,890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옵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다음 주에 세게 반등한다고 해서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주가 이제 올라갑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또 놀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풋월 또한 결국 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결과를 계속 보여줌에 따라서 결국 아래로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옵션 현황의 변화는 제가 매일 관찰하고 있고 이 자료는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어제 나온 지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지표 역시 제가 미리 상한계를 찾아서 선행 지표가 올랐으니 일자리 관련 데이터 또한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드린 것처럼 일자리 지표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US Employment Total and Labor Force인데요.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를 이제서야 뛰어넘었는데,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미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일자리의 숫자를 여기 실업자들의 숫자로 나누었을 때 1.9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한 명의 실업자에게 있어서 약 2개의 일자리가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열려있는데 그 숫자에 맞는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오지는 않으니 당연히 급여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준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참고로 연준은 이 비율이 코로나 이전의 비율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이 격차만을 봐도 얼마나 연준이 할 일이 많은지를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품 속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큼 인상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경우는 50bps를 올릴 확률이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7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5%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저도 연준이 금리를 50bps로 올릴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률이 75%에서 35%로 준 이유는 불확실성이 높아져서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연준으로 하게끔 가파른 금리 인상을 피하게끔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로 연이어 이 사태가 다른 은행까지 번져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기 JP 모건의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도 이렇게 회복해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은 이보다 더 큰 폭락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는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3월 14일날 발표될 CPI 결과가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2년과 10년 국채금리의 랠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50bps의 금리 인상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선 3월 14일날 발표될 CPI의 경우는 6%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콜 CPI는 5.5%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25bps를 올리든 50bps를 올리든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5.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흐름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호재라고 할 만한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파월이 12월 달에 프로젝션한 금리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12월 달에 프로젝션된 금리는 5.1%에서 5.4% 정도의 범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으므로 최소 5.5% 이상은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관련 지표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채권 금리는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CDX High-Yield Index는 빅스와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빅스는 크게 올랐지만 CDX High-Yield Index는 그만큼 올라주질 못했습니다. 즉 선행지표인 CDX High-Yield Index가 오른 것에 비해서 빅스가 상대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이슈로 인해서 과하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옵션 시장에 있어서 여기 풋월은 여전히 3,900으로 옵션 시장에서 또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는 반등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3월 14일날 발표될 예정인 CPI 결과가 채권 시장을 다시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선행지표들의 데이터가 더 선명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먼저 알게 된 데이터는 바로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